사풍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18세기 말의 겨울, 극심한 가뭄과 탐관오리의 수탈로 황폐해진 전라도 남원의 어느 초가집. 20살 서은우는 싸늘한 방 안에서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18 누이 서지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아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연신 마른 기침을 토해냈다. 은우는 당장 약 한 첩 지을 돈조차 없어 애끓는 속을 달랠 길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책 몇 권과 달아빠진 붓한 자루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창밖으로는 스산한 바람 소리가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울부짖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은우에게 가난은 숨 막히는 현실이었고 벗어나야 할 굴레였다. 문득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그날, 영모에 휘말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할아버지의 처절한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를 토하며 절규하던 아버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나버린 가문. 어머니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등지신 후 어린 은우에게 남겨진 것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몰락한 역적의 가문이라는 주홍글씨뿐이었다. 그는 이 악몽 같은 기억을 떨쳐내려 안간 힘을 쓰며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굳게 다짐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리고 하나뿐인 누이에게 평안한 삶을 찾아주리라. 그 결의가 그의 여윈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은우는 며칠 밤낮으로 텔감을 팔아 겨우 손에 쥔 몇 푼으로 지하의 약재를 구하러 저작거리로 나섰다. 그때 악덕 고리대금업자에게 억울하게 행패를 당하는 힘없는 노인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 노인을 감싸며 고리대금업자의 부당함을 꾸짖었다. 수적으로 불리하여 위기에 처한 순간 퇴역 무관 출신으로 풍채 좋은 객주 주인 윤정호가 나타났다. 그는 특유의 호방함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는 은우의 당돌하면서도 올곧은 기계를 눈여겨보았다. 윤정호는 은우에게 약값을 넉넉히 보태주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젊은이, 그 용기와 의기가 참으로 보기 좋구먼. 이 험한 세상, 그런 푸른 기상을 잃지 않기를 바라네. 그 한마디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은우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날 이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지아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원은 당장 값비싼 약재와 함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은우에게는 그럴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다. 사방이 꽉 막힌 듯한 절망감에 은우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남원 지역 최고 세도가인 최참판의 외동딸 최연희 세세가 하인을 통해 은밀히 은우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최연희는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붉은 입술,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곱게 따자내린 절세 미인이었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정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은우에게 파격적이면서도 위험한 제안을 건넸다. 그대의 딱한 사정은 익히 들어 알고 있네. 나와 혼인해주게. 그리하면 자네 누이의 병은 물론 앞으로 자네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길까지 내가 모두 책임지고 열어주겠네. 최연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우는 그녀의 당돌함과 거부하기 힘든 조건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갈등에 빠졌다. 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이것이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한편 아전 출신의 악덕 지주 박치수 40대는 은우 집안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선산의 땅 문서를 호시탐탐 노리며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에 탐욕스러운 입술을 가진 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다. 박치수는 은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는 최참판과 은밀히 결탁하여 은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윤정호는 은우에게 박치수의 음흉한 속셈과 최참판 세력의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은우 젊은이, 최참판 댁의 제안은 달콤해 보이나 그 속에는 독이 숨겨져 있을 수 있네. 박치수 또한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자이니 한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아니 되네. 윤정호의 진심 어린 충고에 은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 갔다.
은우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최연희의 손을 잡으면 당장 누이를 살릴 수 있고 가문의 재건이라는 꿈도 쉽게 이룰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양심을 파는 일이었고 평생 최연희의 그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머릿속에선 할아버지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유언이 끊임없이 되뇌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라. 결국 은우는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연희를 찾아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낭자의 크신 호의는 진심으로 감사하오나 제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고 싶습니다. 누이의 목숨 또한 제 힘으로 구하고 가문의 명예 또한 제 실력으로 되찾을 것입니다. 최연희는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가당찮은 소리. 자네가 정녕 이 최연희의 호의를 거절하겠다는 것인가? 후회하게 될 걸세. 그녀는 차가운 말을 내뱉었지만 한편으로는 은우의 꺾이지 않는 기계와 올곧은 눈빛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생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어왔던 그녀에게 은우는 처음으로 마주한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은우는 그 길로 누이의 약값을 스스로 벌기 위해 낮에는 고된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학문에 정진하는 처절한 주경야독을 시작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험한 파티를 하며 그의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야위어 같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지아는 그런 오라비의 모습을 안타까움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매일 밤 오라비의 건강과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윤정호는 그런 은우를 묵묵히 지켜보며 때로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때로는 귀한 책 한 권을 건네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치수는 거짓 증인과 위조 문서를 내세워 은우를 관하로 끌고 가 선산 땅을 강탈하려 했다. 모든 증거가 은우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관아의 아전들 또한 박치수의 편을 드는 듯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절체절명의 순간 윤정호가 나타났다. 그는 과거 은우의 조부가 윤정호의 부친에게 베풀었던 크나큰 은혜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즉 은우의 조부가 친필로 남긴 서찰을 품속에서 꺼내 보였다. 그 서찰에는 윤정호의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은우의 조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해냈다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윤정호는 이 서찰을 근거로 박치수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은우 또한 침착하면서도 날카로운 변론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박치수의 간계는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는 관아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야 했다. 이 사건을 통해 은우는 박치수와 최참판을 위시한 부패 세력의 추악한 실체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고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저들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시간이 흘러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다. 윤정호는 은우에게 한양행 노자와 함께 과거 시험에 대한 귀중한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었다. 은우 젊은이, 이번 과거의 시제는 아마도 민생 안정과 관련된 것일세. 최근 몇 년간 가뭄과 수탈로 백성들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졌으니 임금께서도 이를 가장 염려하고 계실 것이야. 또한 심사관 중에는 청렴 강직하기로 이름난 이 판서대감께서 참여하신다고 하니 그분의 학문적 성향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을 걸세. 은우는 윤정호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하며 지아에게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금에 환양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한양으로 떠났다. 드디어 과거 시험일. 은우는 시험장에서 자신의 모든 실력을 쏟아부어 답안을 작성했다. 그의 글에는 백성을 향한 진심과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박치수가 이미 교묘하게 손을 써둔 일부 심사관의 농간으로 인해 은우의 답안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한 채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혹은 그의 시제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당시 권력의 핵심 세력에게 아첨하는 듯한 내용으로 출제되어 은우와 같이 강직한 선비들은 애초에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낙방 소식에 은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깊은 절망에 빠졌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고 더 이상 살아갈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때 병든 누이 지아의 애처로운 얼굴과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윤정호의 진심 어린 격려가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꿈, 억울하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한을 풀고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는 결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은우는 윤정호의 주선과 도움으로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암자로 향했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채 오직 학문과 심신수련에만 정진할 수 있는 고즈넉한 곳이었다. 그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새벽 일찍 일어나 계곡물에 몸을 씻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책을 읽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통찰력과 고통받는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기우게 되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3년 뒤 다시 한양 과거 시험장에 설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그 모습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강인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3번이나 바뀌었다. 마침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은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진 눈빛으로 다시 한양 과거 시험장에 섰다. 그의 여윈 몸에는 여전히 허름한 옷이 걸려 있었지만 그의 기계만큼은 그 어떤 명문가의 자제보다도 당당했다.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는 목민관의 진정한 도리와 극심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논하라는 것이었다. 시제를 받아든 순간 은우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쳤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지난 3년간 지리산 암자에서 밤낮으로 고뇌하며 해답을 찾아 헤맸던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3년간의 뼈저린 경험과 깊은 고뇌, 그리고 백성을 향한 진심을 담아 막힘없이 자신의 경륜을 답안지에 써내려갔다. 그의 붓끝에서는 가뭄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애끓는 절규가 들리는 듯했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한편 박지수는 이번에도 은우의 앞길을 막기 위해 다른 부패한 심사관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은우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며 그의 답안을 폄하하려 했다. 저 서은우라는 자는 역적의 손자로 그 사상이 불온하고 과격하여 결코 관직에 나아가서는 아니 될 인물이옵니다. 은우의 답안이 워낙 뛰어나 다른 청렴한 심사관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이 거론되자 위기감을 느낀 박지수와 결탁한 심사관은 노골적으로 그의 답안을 폄훼하며 깎아내리려 했다. 시시비비가 엇갈리며 시험장의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바로 그때 과거 윤정호가 남몰래 도움을 요청해 두었던 강직하고 청렴하기로 이름 높은 암행어사 이정민 대감이 어전에 은밀히 등장했다. 이정민은 윤정호에게 은혜를 입었던 인물로 윤정호로부터 은우의 딱한 사정과 박지수의 악행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박지수와 그 일파의 과거 시험 농단 및 온갖 비리를 증거와 함께 낱낱이 고발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것을 임금께 강력히 주청했다. 예상치 못한 암행어사의 등장과 그의 서슬퍼런 고발에 시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박지수와 그와 결탁한 심사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은우의 답안은 마침내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다. 임금은 그의 글에서 깊은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뜨거운 진정성 그리고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읽어냈다. 특히 가뭄 극복을 위한 그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책들은 임금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과연 이 자야말로 짐이 찼던 진정한 인재로다. 그의 글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녹아있구나. 임금은 크게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서은우를 이번 과거의 장원으로 호명했다. 장원, 서은우. 그 소리가 시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지난 3년간의 고통과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라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어전에 나아가 임금 앞에 엎드렸다. 임금은 그의 남다른 기계와 진심에 깊이 감명받아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고개를 들라, 서은우. 그대의 글은 짐에게 큰 감동을 주었노라. 그대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헌신해 주길 바라네. 은우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과 포부를 밝혔다. 소신, 과거 가문의 헛된 영광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오라.
오직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펼치고자 할 따름이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의 진심 어린 외침은 거란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장원 급제하는 우는 곧바로 암행어사로 발령받아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파헤쳐 엄벌에 처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박치수였다. 은우는 박치수가 그동안 저질러온 온갖 악행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어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박치수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몰락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통쾌한 증거였다. 한편 최연희는 자신의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난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했다. 그녀는 은우를 찾아와 진심으로 사죄하며 그에게서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고 고백했다. 서공, 그대의 올곧음이 결국 나를 깨우쳤소. 부끄럽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 시골로 내려가 자선활동에 헌신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그녀의 변화는 인간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은우는 가장 먼저 누이 지아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다. 그의 장원 급제 소식은 지아에게 그 어떤 약보다도 효험이 있었는지 그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윤정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향 남원으로 금이 환향하는 날 은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 따뜻한 음식과 옷가지를 아낌없이 나누었다. 가난했던 시절 저희 남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치, 쌀 한 줌이라도 나눠주셨던 모든 분들께 이 은혜를 이제야 갚고자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함께 눈시울을 붉혔고 잔치는